1908년 1월 7일 일본 제국 천황 메이지는 도쿄 왕궁에서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을 접견했다. 이은은 12살이었다.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황태자의 보육을 책임지는 태자 태사의 자격으로 작년 말 이은을 서울에서 도쿄로 데려왔고 이날 메이지 오전으로 인도했다. 메이지는 이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을 낯설어하는 아이의 두려움이 있었다. 아이는 황태자의 지위를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은이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말했다. 한국 황제의 명으로 유학 왔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투명했고 눈가와 볼에서 소년의 밝음이 느껴졌다. 메이지는 일본어로 말하는 이은의 입을 바라보며 사람의 땅 위에서 왕자 노릇하는 일의 슬픔을 느꼈다. 이은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가마가 선명했다. 메이지는 말했다. 전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물을 바라볼 때 고국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 학업을 성취하기 바란다. 메이지는 장난감 말 한 개와 황실 문장이 새겨진 탁상 시계를 주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으로 세상을 잴 수 있다.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져라. 시종장이 시계를 받들어 이은 앞에 내려놓았다. 메이지는 또 말했다. 공부할 때 시계를 책상 앞에 놓아라. 짐이 내리는 시간이다. 이또는 메이지가 이은에게 주는 시계를 보며 놀랐다. 이또는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후 서울의 여러 공공건물에 시계를 설치했다. 건물 정면에 대형 시계를 붙였고 집무실과 회의실마다 벽시계를 걸었다. 통감부에 모이는 조선의 대신들은 벽시계 아래에서 통감의 연설을 들었다. 짐이 내리는 시간이다라고 메이지가 이은에게 말할 때 이또는 그 말의 크기를 이은이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간단히 말하는 미카도의 위험에 숨이 막혔다. 접견은 15분 만에 끝났다. 메이지가 말했다. 이토공은 남아있으라. 짐은 오랫동안 공의 경륜에 의지해왔다. 공의 노고가 컸다. 신이또는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공의 노고가 컸다라는 천황의 말은 어디를 겨누고 있는 것인가?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이은을 데려와 정치 공작에 성공을 취하는 것인가? 아니면 2차 한일 협약 이후 조선 반도의 혼란한 정세를 놓고 통감을 꾸짖는 말인가? 시국염중한 때 신하를 독대하는 메이지의 말은 때때로 모호했는데 여러 의미가 겹치는 그 몇 마디를 신하들은 두려워했다. 반도의 병력이 충분한지 그것을 걱정한다. 다 알면서도 말을 멀리 돌리고 있었구나. 메이지는 통감부나 한국 주둔군 사령부가 아닌 다른 계통으로 보고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수와의 나를 격려하지 않고 도쿄에 직보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또는 머리를 조아렸다. 조선 폭민의 소요 사태는 소규모 다발성입니다. 범위가 넓긴 하지만 지역별로 차단되어 일개의 대세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군사사태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가깝습니다. 병력을 증파하는 문제는 육군 대신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둔군은 성심을 헤아리어 분투하고 있습니다. 독대는 거기까지였다. 두툼하게 대화를 마치고 메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메이지는 진강에 나가서 서양법정과 중용의 해설을 들었다. 이또는 육군 대신이 마련한 귀국 환영 연회를 연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는 간장 냄새가 났다. 고향에 돌아왔음을 호흡으로 느꼈다. 이또의 침대 발치에는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 건설되었던 파로스 등대의 모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이또가 주물 장인에게 의뢰해서 제작한 청동 스탠드였다. 모형 등대에 수면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신호로 명멸하는 빛의 힘을 이또는 아름답게 여겼다. 몇 년 전에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계획할 때도 이또는 조선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 인천 월미도에 등대를 세우라고 해군성에 명령했다. 이또는 이 신호의 위력을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이또는 서울 통감부 집무실 책상 위에도 월미도 등대에 축소 모형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또는 파로스 등대의 수면 등에 불을 켰다. 반도에 보낸 병력이 충분한지 걱정한다라던 메이지의 말에 이또는 괴로웠다. 제2차 한일 협약 때 병력으로 조선 왕궁을 보위하고 조선 황제와 대신들을 헌병으로 협박하긴 했지만 병력을 부딪히지 않고 도장을 받아내서 500년이 넘는 나라의 통치권을 인수한 이또의 역량을 메이지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를 도모할 때까지도 이또는 그것이 도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나 그 조선 사대부들과 자주 상종할수록 이또의 뜻은 도장 쪽으로 기울었다. 도장의 힘은 작동되고 있었으나 조약 체계를 공포한 후 분노하는 조선 민심의 폭발을 이또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 비통한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그들은 독약을 마셨고 물에 뛰어들었다. 조선 황제는 자살한 신하들에게 표창을 내려 중절을 기렸다. 500년을 지탱해온 나라의 관리와 식자 몇 명이 치욕을 못 견디어 자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또는 이 죽음에 따른 민심의 동태를 주시하면서도 못 본 채 했다. 이 동시다발적 죽음들은 무력하기는 했으나 충의 반열에 올랐다. 이또는 조선 사대부들의 자결이 아닌 무실행이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했다. 왕권이 이미 무너지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는데도 조선의 몇몇 촌촌에서 백성들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서울의 통감부 집무실에서도 이또는 날마다 주둔군 사령부에서 보내오는 폭민대처 상황 보고서를 읽었다. 정부 참모는 여러 지역의 소요 사태를 열거했다. 수백 년 동안 수달과 억압으로 건불처럼 무기력해 보이던 조선 백성들이 무너진 왕조의 부흥을 외치며 가열차게 봉기하는 사태가 있도록 이또는 두려웠다. 조선이 문명 개화되면 이 거친 백성들의 들뜸은 스스로 잦아들어 제국에 동화될 테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소요가 풍토병으로 눌어붙으면 조선 병합 정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었다.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유는 반도의 남쪽에서 극성하였다. 이또의 대토벌 계획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듯이 반도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몇몇 촌촌을 뒤져 폭민의 종자를 석회 잡듯이 박멸해 내려가서 나머지는 남해 바다에 빠뜨리자는 작전 구상이었다. 이또는 대토벌 계획을 본국 육군성, 외무성을 경유해서 내각 총리 대신에게 제출했다. 이미 주둔군의 병력 손실은 조선에 귀임하는 즉시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의논해서 병력 증파를 요청해야겠다고 이또는 결심했다. 미개한 군중을 제압하려면 경찰보다는 군대를 써야 하는 것이다. 노루는 바위에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바위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쇠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거리는 300보 정도다. 안중근은 왼팔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를 방화쇠 홀 안에 넣었다. 엎드린 자리가 편안했다.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화쇠에 걸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을 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바위는 보이지 않고 노루만 보였다. 조준선 끝에서 총구는 노루의 몸통에 닿아 있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는 안중근의 몸에서 분리된 것처럼 직구방으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종의 반동이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종의 반동에 어깨로 맞서지 않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겨내야 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알고 있었다. 조준선 끝에서 노루가 쓰러졌다. 안중근은 총을 들고 일어섰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다시 서서사 자세로 노루를 껴누었다. 노루는 허우적거렸다. 다시 쏘지 않았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안중근은 노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1905년 12월에 조선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돌아왔다. 그의 안중근은 27살이었다.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던 안중근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상해에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안중근은 상해에서 기선을 타고 진남포에서 내렸다. 기선은 진남포 부두에 여객 몇 명을 내려놓고 인천으로 향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이 끌어안고 울었다. 안중근을 맞을 사람은 없었다. 진남포는 저녁 무렵이었다. 저물어서 돌아온 돛배들이 물고기 몇 마리를 내렸고 서너 명이 모여서 물고기를 흥정했다. 안중근이 왔을 때 아버지 안태우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상해 안중근에게는 부고가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맞상제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안태훈을 청계동에 묻었다. 순흥안씨 문성공의 일파는 황해도 해주에 세거했는데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에 대해서 명망 높은 족벌의 세력을 이루었다. 안태훈은 16살에 혼인해서 18에 안중근을 보았다. 안중근이 소년을 벗어나자 안태훈은 17살 아래인 아들 안중근을 사내로서 대해주었다. 안태훈의 무덤은 눈에 덮여 있었다. 산의 언저리가 모두 눈에 덮여 봉부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였다. 안중근은 출입이 무상했다. 한번 나가면 멀리 다녔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김아련은 둘째를 낳았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안중근이 상해로 떠나기 전에 점지된 아기였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오자 문중의 원로들이 안중근을 앉혀놓고 아들을 낳은 경사를 치하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태어나는 질서는 삶과 죽음이 잇따름으로 해서 기쁘거나 슬프지 않았고 감당할 만했다. 아이는 젖바는 이미 좋았다. 아이가 젖을 빨 때 김아련은 온몸이 빨려 나가는 듯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먼 외지로 돌다가 뒤늦게 돌아온 민망함을 안중근은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스스로 생각했다. 김아련은 상해에서의 일을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일이 어긋났음을 알았다. 아기가 친탁을 했다고 집안 어른들이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김아래가 말했다. 아이는 눈이 꺾고 이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놀라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접때 안중근이 사냥총을 들고 나가서 노루를 메고 돌아오면 시댁 문중에 사내들이 모여 노루고기를 안주로 술을 마셨다. 김아려가 말했다.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세상을 향해 부딪히려는 몸을 말리기가 힘들겠구나. 아이가 입을 벌려 하품을 했다. 안중근은 눈앞이 흐려졌다. 김아려가 말했다. 어때요? 이마와 눈이 닮았죠? 내가 어렸을 때 이랬을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똑같아요. 안중근은 아이를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빌렘 신부는 주주가 끝난 들판을 한나절씩 걸었다. 빌렘의 일과는 정확했다. 들의 가장자리로 낮은 산들이 흘렀고 산 밑으로 초가집들이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었다. 아이업은 여자들이 빈밭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줍고 있었다. 사내들이 지게에 삭정이를 싣고 산에서 내려왔다. 들에서 마을로 걸으면서 빌렘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그가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자리 잡은 지 7년이 넘었으므로 사람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빌렘은 천천히 걸었다. 정기적으로 나귀를 타고 황해도 산골마을의 공소 10여 곳을 다니며 미사를 집전했는데 마을마다 조선인들의 표정은 똑같았다. 우중충하고 기진해 있었다. 빌렘은 걸으면서 이 가엾은 백성들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빌렘이 손가락으로 성수를 찍어 아이의 이마를 적셨다. 안중근, 도마와 김아려와 그네스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빌렘이 베네딕토라고 아이에게 세례명을 주었다. 베네딕토야, 내가 너를 씻게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인하여 하노라. 베네딕토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물리쳤고 인간의 야만성에 짓밟히는 인간을 사랑했고 성령의 뜻으로 세상 위의 어둠을 밝혔던 성인이라고 빌렘은 이름을 내리는 뜻을 설명했다. 세례식이 끝날 때 부부는 분도 앞에서 합장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빌렘이 돌아가려는 안중근을 안쳤다. 나는 세례를 줄 때가 가장 기쁘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너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와 너에게 진실로 은혜가 넘친다. 빌렘은 머릿속으로 문법을 엮어가면서 느린 한국어로 말했다. 신부님이 가까이 계시니 저의 복입니다. 안중근은 이 마을에서 빌렘에게 세례를 받고 입신했다. 그때 안중근은 19살이었다. 안씨 가문의 위세는 서양인 신부들이 이끄는 천주교회의 세력에 기대고 있었다. 안중근은 자신의 가문과 밀착된 교회의 세력과 신앙의 순수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세례를 받던 때의 기쁨은 때때로 안중근의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때 멀리서 빛이 다가왔고 안중근은 밝아오는 영혼의 새벽을 느꼈다. 너의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이를 보니 어떠냐. 안중근은 전내나는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빌렘에게 말하지 못했다. 조선에서 벌어진 외국 군대들끼리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일본군의 의병 진압으로 날마다 사냐는 신체가 쌓여가는데 그 많은 목숨보다도 전내에 나는 내 자식의 목숨 하나가 유독 안쓰러운 까닭을 안중근은 묻지 않았다. 안중근은 아들이라고 집안 어른들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안중근은 자기 말이 싱거워서 얼굴을 붉혔다. 빌렘이 그야 그럴 테지 조선은 아들을 세상이다. 라고 말했다.
상해에서 일찍 돌아왔구나. 일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느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여기 있어라.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빌렘은 안중근의 성정을 위태롭게 여겼다. 안중근은 소년 시기를 거치지 않고 유년에서 청년으로 바로 건너온 사람처럼 보였다. 소문난 사냥꾼이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다녔다. 안중근은 16의 나이에 고을 사내들이 이끌고 나서서 마을로 접근하는 동학군을 격퇴했다. 안중근은 말하지 않았지만 빌렘은 이 싸움의 유혈과 사상을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동학군과 싸웠지만 세상을 못 견뎌하는 성정은 그가 싸웠던 동학군과 차이가 없을 것이었다. 서양의 신부들은 조선 땅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벌어진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거룩하고 또 두렵게 여겼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치열하고 순순하게 죽음을 잇대어가면서 신앙을 증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 기간은 이제 겨우 20년이었다. 자유는 뿌리내리지 못해서 위태로웠다. 교회는 세속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사태를 피해가려 했다. 순교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성과 속에 두루 걸쳐 있었고 교회는 그 양쪽의 교훈들을 무언중에 감지하고 있었다. 장상인 조선대목구의 미텔 주교와 파리외방 전교회 본부의 품계 높은 사제들도 그 교훈의 복합적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빌렘은 생각했다. 거기에 교회와 세속의 경계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명료히 그어져 있을 것이라는데 빌렘은 그 경계 밖으로 나가려는 안중근의 들뜬 영혼을 걱정했다. 다시 대륙으로 나가려느냐?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빌렘은 대답 없는 뜻을 짐작했다. 종탑에서 만종이 울렸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며느리 기마려가 큰아들인 분도에게 어미의 정을 과도하게 베푸는 일을 나무랐다. 분도는 말이 느려서 돌이 지나서야 옹알이를 냈다. 조마리아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의 조바심을 달랬다. 사내는 입이 무거워야 좋다. 말이 빠른 녀석들은 똥을 오래 못 가린다. 라고 조마리아는 말했다. 분도의 잇몸에서 하얀 전이 2개가 올라왔을 때 식구들이 모여 아이의 입술을 비집고 이를 들여다보았다. 안중근은 문득 삼남의 들판을 뒤덮은 시체들을 생각했다. 한 곳에서 퍼져나오는 빛 위에 아이의 전이와 삼남의 시체가 동시에 떠올랐다. 아이를 들여다보는 식구들은 옹알이 사이사이에 전이가 드러날 때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아이의 전이에 삼남 들판의 시체가 겹쳐서 보이는 환각을 안중근은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한동안 안중근의 조준선은 흔들거렸다. 먼 짐승을 겨누면 표정 너머에 뭔가 흔들려서 맞출 수 없는 것들이 어른거렸다. 빌렘 신부는 고해 성사를 마치고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토요일에는 고해꾼들이 많아 성사가 길어졌다. 신자들은 고해소에 꿇어앉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고해소의 가림막이 허술해서 가는 귀가 어두워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소리가 고해소 밖까지 들렸다. 순서를 기다리던 신자들이 킬킬 웃었다. 웃지 마라. 네 죄하고 똑같구나. 똑같아서 웃는다. 너는 왜 웃냐?
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은 웃었다. 웃음소리가 고해소 안에 들렸다. 고해소 안에서 빌렘이 목소리 큰 노인을 나무랐다. 작은 소리로 말하라. 빌렘의 목소리도 고해소 밖에 들렸다. 세습벌 쪽으로 태어나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는 유학생들이나 송곳 고절당도 없는 무지렁이들이나 죄의 규모는 차이가 있었지만 죄의 내용과 죄의 계통은 비슷한 것이어서 인간의 죄는 몇 개의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하되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내밀한 죄들을 다들 깊은 곳에 지니고 있을 터인데 그 죄는 마음에 사무치고 몸에 임박혀서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성찰하거나 고백할 수 없을 것임을 빌렘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 빌렘은 고해 정사를 베풀 때마다 하느님께 민망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죄의 자리는 늘 거북했다. 빌렘은 고백받지 못한 죄까지 합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안중근은 그날 저녁에 빌렘을 찾아왔다. 빌렘은 사제관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고 있었다. 안중근은 인걸불을 화로에 담아서 방 안으로 들여갔다. 빌렘은 책상 앞 의자에 앉고 안중근은 방바닥 화로 옆에 앉았다. 고해를 하러 왔느냐? 오늘 성사는 끝났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음 달에 오라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느냐? 연고는 없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나 도망간 건너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해 풍문처럼 들었다. 거기 무도장에서는 살결이 흰 러시아 여자들이 먼 바다에서 돌아온 선원들과 춤을 춘다고 했다. 거기는 일본의 밀정들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 군대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견디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서 분통을 터뜨리며 뒤숭숭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오는 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숫자는 한국어로 신문을 발행할 만큼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인걸불이 할딱거려서 빌렘의 얼굴은 달아올랐고 희고 검은 수염 속에 벌건 불빛이 스몄다. 거기는 왜 가느냐? 라고 빌렘은 물었는데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빌렘은 동학당과 싸우던 소년 안중근의 생명의 혈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자라면서 그 혈기는 순치되어 몸속 깊이 잠겼는데 가끔씩 그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안중근은 빌렘의 시선을 피해 화로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거기서 동포들과 더불어 회복을 도모하려고 너는 조선에서 교육사업에 힘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선량한 신도와 착실한 국민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을 구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너는 기어이 오라지로 가려느냐? 안중근이 빌렘이 말하는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동아야, 악으로 악을 무찌른 자리에는 악이 남는다. 이 말이 어려우냐? 네가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을 터이므로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빌렘은 그 말을 안중근에게 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끝나는 먼 곳에서 빌렘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반대편 먼 끝에서 이또가 흰 수염을 쓰다듬고 있고 그 사이에
벌판에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는 환영이 제 위에 떠올랐다. 시체들이 징검다리처럼 양극단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신부님은 여기에 계시렵니까? 라는 말을 안중근은 참았다. 빌렘이 말했다. 너는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너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 너의 영혼을 나는 가엾게 여긴다. 안중근이 일어서서 물러나려 할 때 빌렘은 돌아앉아서 겟세마네의 예수를 향해 기도드리고 있었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와 집에 머물 때 기마려는 세 번째로 임신했다. 기마려는 거듭되는 임신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마려의 배가 불러오자 조마리아는 며느리에게 칼로 생선을 자르거나 닭을 잡지 말라고 일렀다. 안씨 문중의 자네들은 안중근의 블라디보스토크 행에 갖다붙다 말이 없었으나 그것이 어쩔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안태곤이 안중근을 불러 말했다. 우리는 너의 처를 걱정하고 있다. 젊은 것이 자식까지 달려서 서방 없이 시집살이를 하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제가 우라지에서 자리 잡게 되면 처자식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기약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안중근도 듣고 있는 안태곤도 알았다. 안태곤이 말했다. 심란한 얘기다. 우라지가 어디냐 거기서 살림이 되겠느냐. 시댁 사내들은 기마리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걸지 않았다. 조마리아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왜 가느냐 언제 오느냐 묻지 않았다. 거기는 춥다던데 너는 한대짬을 좋아하니 견딜만 하겠구나. 잠은 어디서나 잘 잡니다. 네 처가 가엾게 되었다. 성정이 고우면 속마음이 더 힘들다. 내가 잘 살필 터이니 그리하라라. 안중근은 새벽에 떠났다. 짐은 겨울옷 한 벌에 책 몇 권뿐이었다. 기마려는 대문에서 남편과 작별했다. 본도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황희도 신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면 서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함경남도 원산으로, 원산에서 기선을 갈아타고 러시아로 들어가야 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중근은 서울 명동 대성당 아래 여관에서 이틀 머물렀다. 성당 건물은 500년 된 왕도에서 가장 높았다. 군대가 해산되기 한 달 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사실을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다. 이때는 고종을 꾸짖어 퇴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혔다. 새 황제가 해산하는 군인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다. 시위 1년대 일대대장 박승환이 명을 받지 않고 자살했다. 참의 남상덕이 부대원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군이 숭례문 몰로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쏘았다. 한국군 병사들이 흩어져서 민가로 숨었다. 일본 군인들이 일본 여자를 앞세워서 민가의 내실을 수색했다. 잡히는 자들은 때려 죽였다. 달아나던 한국군 병사들은 고립된 일본 군인들을 만나며 묶어놓고 때렸다. 때려서 죽였다. 일본군이 대궐문 양쪽에 기관포를 설치하고 한국 대신들의 집에 헌병을 세웠다. 일본군은 일본인 밀집 거주 지역인 진곡의 경비를 강화했다. 한국 고관들이 가족들을 진곡의 안쪽으로 옮겼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가세했다.
의병들은 전국 산골 도회지 섬에서 싸우다 죽었고 져서 자살했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서울에 머무는 이틀 동안 안중근은 진곡의 원구단 숭례문 서울역 종로의 거리에 나가서 시가전을 들여다보았다. 안중근은 길모퉁이나 건물 안에 숨어서 거리를 살폈다. 한국군은 일본군에게서 뺏은 소총을 들고 싸웠다. 실탄이 떨어진 한국군 병사들이 착검하고 달려들다가 기관총에 흩어졌다. 신발이 없고 모자가 없고 총이 없는 병사들이 악을 쓰다가 쓰러졌다. 한국군 병사가 길에서 똥을 누던 일본 군인을 찔러 죽였다. 일본군이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했다. 인력거를 끄는 부대가 약탈품을 싣고 갔다.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웠다. 날이 저물자 진곡의 입구에서 일본 군인들이 거리에 앉아 경계병을 세워놓고 주먹밥을 먹었다. 7. 도만강을 건너 안중근은 정조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간도와 러시아령의 내륙 산간 마을들이나 연해주의 바닷가를 다니며 한인들이 사는 꼴을 살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고장 말투를 지니고 있었다. 전라도 말투도 있었다. 안중근이 한국어로 말을 걸면 우선 고향을 물어왔고 그 다음으로 행선지를 물었다. 날이 저물면 안중근은 도주막에 들렀다. 한 방을 옌 7이 같이 썼다. 러시아인, 중국인, 만주인, 한인이 섞여 있었다. 이 터를 어떻게 해서든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골병처럼 몸속에 자라고 있었다. 안중근은 이또의 육신에 목심이 붙어 작동하고 있는 사태를 견딜 수 없어하는 자신이 견디기 힘들었다. 이또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에 있지 않고 이또의 작용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살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하고 나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하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또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는 알기 어려웠다. 이 세상에서 이또를 지우고 이또의 작용을 멈춰서 세상을 풀어놓으려면 이또를 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안중근은 생각했다. 이또는 몸이 작고 이마가 넓고 턱수염이 많다는 얘기를 황해도에서 들었다. 이또는 서울의 통간보에 있는데 아무르강에서 서울은 멀어서 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안중근은 도주막의 어둠 속에서 알았다. 이또는 멀리 있구나. 도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낸 사내들은 아침에 흩어져 갔다. 1908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이 300여 명의 병력으로 의병대를 결성했다. 안중근은 참모 중장의 계급을 받고 오영장의 직책으로 50여 명을 거느렸다. 여름에 의인 이병대는 도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흥의 산악고지로 출병했다. 출병 전날 병력은 도만강에 모였다. 패퇴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팔아먹는 무기를 매집했고 한인 재력가들이 그 무기를 사서 의병대에게 제공했다. 무기들은 모두 도만강 연안으로 운반되었다. 출병 전에 안중근은 부하에게 말했다. 우리는 강토를 모두 잃고 어디로 가려는가? 이번에 한 번 싸워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승패와 유불리를 돌아보지 말고 싸워야 한다. 승산이 없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승산을 헤아리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일본군 부대를 상대로 기획된 작전을 펼치지 못했다. 산속을 이동하다 마주친 일본군 분견대와 그들의 척후병 2명을 상대로 작은 전투를 벌였다. 쌍방에서 서너 명이 죽고 다쳤다. 의병들은 죽은 일본군의 신발을 신고 군복을 벗겨 입었다. 안중근의 장교들이 포로 3명을 끌고 왔다. 2명은 일본 사병이고 1명은 민간인이었다. 포로들은 실탄이 들지 않은 소총을 들고 있었다. 교전 중에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해서 붙잡아왔다고 장교들이 보고했다. 토양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민간인 1명이 왜 깊은 산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과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포로들은 다들 늙어 보였다. 그들은 강제로 전쟁에 끌려왔다며 빌었다. 안중근 앞에서 포로들은 살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살기를 갈구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이 자들을 죽이는 것이 국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했다. 안중근은 말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포로가 되었던 이를 발설하지 마라. 포로들 중 선임병이 말했다. 총기 없이 돌아가면 군법으로 처형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중근은 포로들의 소총을 돌려주었다. 가져가라. 가서 발설하지 마라. 포로들은 돌아갔다. 장교들이 항의했다. 장교들은 일본군이 생포한 의병들을 학살한 사례를 들며 분노했다. 우리는 적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오. 포로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다. 장교 1명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부대를 떠났다. 석방된 일본군 포로는 부대로 돌아가서 안중근 부대의 위치와 병력 규모를 보고했다. 일본군 부대는 즉각 출동했다. 석방된 자들이 길을 인도했다. 회령에서 일본군이 사방을 포위하고 조여들어왔다. 안중근 부대는 대항하지 못했다. 장교들은 포로를 풀어주어서 위치가 노출된 것이라고 안중근에게 들이댔다. 안중근 부대는 지휘 통제가 허물어져 67명씩 무리를 지어 흩어졌다. 투항에서 포로가 되자는 대원과 집단 자살하자는 대원이 싸웠다. 안중근은 출병한 지 1달 만에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령 연추로 돌아왔다. 산속에서 흩어진 대원들은 1~2명씩 연추로 돌아왔고 또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전의 성과는 없었다. 의병대원들은 저마다의 충정으로 입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의기가 치열할수록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군율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반도의 몇몇 촌촌에서 죽음을 잇대면서 무너지고 또 일어서는 의병부대들을 안중근은 생각했다. 개통이 없고 대열이 없는 복받침이었다. 한없는 죽음이었고 한이 없을 죽음이었지만 국권 회복은 죽음을 잇대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산속에서 붙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때 죽였어야 옳았던가를 안중근은 물었다. 러시아령 연추는 두만강의 끝이다. 백두산에서 거기까지 흘러온 두만강이 동해와 만나는 어귀에 녹둔도가 들어앉아 있었다. 조선의 자치는 거기까지고 강을 건너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인지경의 벌판이 펼쳐지는데 흉년에 거덜나고 탐하게 불이 뽑힌 조선의 세민들이 오래전부터 강을 건너와서 마을을 이루었다. 조선의 주민들은 낮은 땅에 물을 가두어 벼를 심었고 물을 댈 수 없는 땅은 돌을 골라내고 콩을 심었다. 이또가 머지않아 만주로 온다는 소식이 퍼졌다. 시간이 없다. 연출을 떠나자. 운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자. 내 몸을 내가 데리고 가서 몸을 앞장 세우자. 신문 속 이또의 사진을 보며 안중근은 조준점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손짓을 느꼈다. 우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또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안중근은 우덕순의 하숙방으로 갔다. 이또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왜 우덕순의 하숙방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지난해에 안중근이 연해주 일대에서 모집한 병력으로 도만강을 건너 조선 땅으로 진공할 때 우덕수는 총을 들고 따라왔다. 그때 안중근은 의군 참모 중장의 직위를 맡고 있었다. 안중근은 그 직위가 너무 커서 민망했다. 회령에서 일본군 군대와 부딪혀서 패전했을 때 우덕수는 안중근 부대 하부의 대원이었다. 우덕수는 안중근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우덕수는 말수가 적고 늘 혼자 있었다. 우덕순이 싸움의 대열에 끼어든 것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보니 우덕순이 먼저 와 있었다. 안중근은 우덕순과 회령에서 흩어지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우덕순은 김효생 토끼띠로 안중근과 동갑이었다. 연해주의 한인거리에서 마주치면 반말을 쓰기도 했지만 우덕수는 안중근의 마음의 힘을 느끼며 어려워했다. 우덕순의 하숙방은 영세민 밀집 지역이었다. 안중근이 두드리자 우덕순이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오라. 아니다, 나오라. 우덕수는 대동공보사의 수구먼이었다. 수금일이 없는 날 우덕수는 목판에 담배를 말아 목에 걸고 번화가에 나가서 팔았다. 안중근은 술집에서 우덕순과 마주 앉았다. 먹어라. 우라지 대게는 영덕대게보다 3배는 크구나. 바닷물이 차가워 물고기들이 탄탄하다.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술을 끊었는데 오늘은 한잔하겠다. 우덕순이 말했다. 이또가 온다는 얘기냐? 그렇다. 하얼빈으로 온다. 항구 앞 두루끼 섬의 등대 불빛이 어둠을 휘저었다. 10. 이또의 마차 행렬은 대련시 중심부를 통과했다. 내거리에 대형 일장기가 개항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이또는 공립학교를 차렸다. 교장실에 군복을 입은 메이지의 어진이 걸려 있었다. 학교장이 설명판을 세워놓고 학교의 현황을 보고했다. 체육교사의 지도로 생도들이 체조를 펼쳤다. 생도들은 박수쳤다. 환영연은 공화의당에서 열렸다. 러시아 공사가 이또에게 말했다. 공자께서 와주고 옆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영광이다. 전승지 백옥산 참배 행사는 필수 인원만으로 단촐하게 진행하라고 이또는 지시했다. 이또의 대열은 대련에서 여순 쪽으로 길을 잡아 백옥산을 향했다. 백옥산 아래서 이또는 마차에서 내렸다. 이또는 백옥산 신사에 향을 피우고 절했다. 청일전쟁을 치를 때 일본군은 조선반도 서해에서 이기고 성완에서 이기고
압록강에서 이겼다.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는 중화기로 평양성 안에 진주를 구축했다. 서해에서 이긴 일본 해군은 청나라 북양 함대의 모항인 여순을 공격했다. 시가지 소탕전이 끝나고 일본군은 축하연을 열었다. 전쟁의 결과가 선멸적인 압승일수록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기가 쉽고 새로운 판도를 기존 질서로 정립시키기가 쉽다는 것을 이또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서양 여러 나라들과 외교 분쟁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 9년 뒤 내각 수뇌부들과 함께 러일 전쟁을 기획할 때 이또는 그 결과가 압도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 되도록 설계했다. 개전의 명분은 조선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이또는 새벽에 입궐에 메이지를 하련하고 전쟁을 주청했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 15척은 사세보항에서 발진해서 여순으로 향했다. 일본 해군은 분투했다. 여순항에 정박가 있던 러시아 함대는 발이 묶였다. 일본 해군은 대마다 엇바도에서 이기고 여순에서 이겼다. 육군은 만주로 진출했다. 203 고지에서는 여순 시가지가 내려다 보였다. 203 고지에서 이또는 수행원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전승시 방문이 아직은 공포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옥산 신사의 납골당에 안치된 일본군 전사자 유골이 3만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혼연일체가 되어 한 덩어리로 죽었으므로 죽은 자들이 개별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또는 그 죽음의 덩어리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절했다. 10일 하얼빈으로 가는 열차는 10월 21일 아침 8시 50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 빌렸다면 갚을 길이 없을 터인데 여비에 신경 쓰지 말라던 안중근의 말이 생각나서 우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출발 전날 안중근은 이석산을 권총으로 협박해서 100루블을 빼앗았다. 이석산은 일찍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이었다. 재력이 있었고 극동 한인사회에서 인망이 높았다. 그는 인품의 힘으로 상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석산은 러시아 암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의병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안중근은 이석산을 찾아갔다. 돈이 급하니 100루블을 빌려달라. 용처가 뭐냐? 말할 수 없으나 사용이 아니다. 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용처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돈을 갚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처가 합당하면 주겠다. 용처를 말하라. 안중근이 권총을 꺼내 이석산을 겨누었다. 이석산은 저항하지 않았다. 돈을 주었다. 고맙다. 이 일을 발설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를 쏘아 죽이겠다. 안중근은 강제로 빌린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갚을 길은 없었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3등 객실에 나란히 앉았다. 열차는 여러 터널과 철교를 지나갔다. 강을 따라갔고 산을 뚫고 갔다. 우덕수는 안중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안중근은 이토를 쏘러 가자는 말에 두말 없이 따라 나선 우덕순이 오랜 지인으로 느껴졌다. 15. 러시아 경찰청은 일본인 환영객들에게 사전에 입장권을 발행하자고 일본 총영사관에 제안했다. 남자들은 프로코트에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어라. 어린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라. 26일 아침에 하얼빈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눈이 내렸다. 안중근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얼빈역으로 나갔다. 3등 대합실 2층 다방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기관총을 든 러시아 헌병대가 1등 대합실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다. 러시아 헌병대와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역사 입구를 지키며 통과하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하얼빈 시내에 일본인 요정주인들이 전속 게이샤들을 데리고 이토를 환영하러 나와 있었다. 이토 공작의 얼굴은 사납지는 않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다. 나하고 똑같구나. 게이샤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중근은 다방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8시 20분이었다. 오덕순이 최가구에서 일을 벌였다면 이토의 특별 열차는 하얼빈역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 열차가 하얼빈에 온다면 오덕순은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헌병 장교가 다방 안으로 들어와서 열차 도착 시간이 임박했으니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다. 플랫폼에는 러시아의 의장대와 군악대, 러시아군 장교단, 일본 민간인들이 도열했다. 이토의 열차는 9시 10분에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기적소리를 토하며 열차는 다가왔다. 열차가 멎자 코콥초프가 이토의 객차로 들어갔고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가 뒤따랐다. 이토는 객차 안 접견실에서 코콥초프와 마주 앉았다. 이토가 말했고 총영사 가와카미가 통역했다. 러일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니 평화가 다가옴을 알겠다. 일본이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의 열차 안에서 작은 연회를 열고 공작을 모시고 싶다. 좋다. 소소 2년이면 더 오붓할 것이다. 나는 이 지역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명예의 지휘관을 겸하고 있다. 도열한 러시아 병대는 나의 부하들이다. 공작께서 내 부하들을 사열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지금 사복 차림이다. 귀국의 병대의 결례가 될 것이다. 공작께서는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시다. 나와 함께 사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다. 병사들의 위용을 보여달라. 이토는 객차에서 내렸다. 러시아 의장대가 이토에게 바트로총으로 격려했다. 이토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이토는 플랫폼 끝쪽에 외교단에게까지 걸어갔다가 러시아 의장대 쪽으로 되돌아왔다. 코콥초프와 러시아 관리들이 뒤따랐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대 뒤쪽에서 이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조악 소리가 커졌다. 소리가 커지면 총소리가 묻힐 터이므로 유리한 조건이다. 권총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이토가 더욱 다가왔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2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다. 이토의 주변에서 키 큰 러시아인들이 서성거려 표적은 가려졌다.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틈에 섞여서 이토는 이동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귀에는 더 이상 조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러시아인들 틈새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당겼다. 총의 반동을 소나기로 제어하면서 다시 쏘고 또 쏠 때 안중근은 이또의 몸에 바뀌는 실탄의 추진력을 느꼈다. 가늠쇠 너머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이또의 모습이 꿈속처럼 보였다. 탄창에 4발이 남았을 때 안중근은 정막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또를 본 적이 없다. 안중근은 다시 조준했다. 손바닥에 총의 반동이 가득 찰 때 안중근은 총알이 총구를 떠난 것을 알았다. 이또 주변에 서 있던 일본인 3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러시아 헌병들이 덮쳤다. 안중근은 외쳤다. 고래야 후라. 안중근은 쓰러지면서 총을 떨어뜨렸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의 몸을 무릎으로 눌렀다. 안중근은 하얼빈역 철도가에서 묶였다. 17. 조선 대목구장 미텔 주교는 이또의 죽음을 10월 26일 저녁 때 알았다. 이또가 절명한 지 10시간 뒤였다. 미텔에게 오는 정보는 때때로 한국 황실의 정보보다 빨랐고 프랑스, 독일, 청나라 외교관들의 움직임은 통감부의 일본 관리들보다 먼저 입수했다. 미텔에게 직접 닿는 것도 있었고 성당의 미사나 축일 때 모이는 외교관, 고문관과 귀부인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미텔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이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미텔은 소식을 전한 젊은 신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18.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의 허리를 묶어 헌병대로 끌고 갔다. 하얼빈역은 러시아의 관할 구역이었으나 러시아 지방법원 판사는 안중근이 한국 신민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 관할권은 러시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오덕수는 며칠 전에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오덕수는 늘 그랬듯이 우중충했다. 오덕순이 잡혔구나. 체가구역에 러시아 헌병들이 깔려 있었으니까 내가 하얼빈에서 쏘자 오덕순도 바로 잡혔겠구나. 열차가 체가구를 통과해버렸다면 오덕순은 쏘지 못했겠구나. 오덕순의 뒤로 또 한 명이 끌려가고 있었다. 저것이 정대호인가? 정대호가 하얼빈에서 잡혔다면 나의 처자들도 잡힌 것인가? 관동 도독부는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를 하얼빈 총영사관으로 파견해서 사건을 맡도록 했다. 미조부치는 하얼빈에 도착한 전날 안중근을 신문했다. 이름, 나이, 직업을 말하라. 이름은 나능칠, 나이는 31살, 직업은 보수다. 그대는 한국 신민인가? 그렇다. 부모 처자는 있는가? 없다. 일정한 거처나 주소가 있는가? 없다. 토지나 가옥이 있는가? 없다. 학문을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다. 글은 아는가? 조금 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자가 있는가? 없다. 평소에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 있다. 누구인가? 이또 이로범이다. 왜 이또 공작을 적대시하는가? 그 이유는 많다. 지금부터 말하겠다. 사실관계를 추궁할 때 미조부치는 안중근을 신문하기가 수월했다. 안중근은 유리한 정황을 들이대지 않았고 불리한 정황을 아니라고 우기지 않았다. 간단히 묻고 짧게 답하니 말이 깔끔했다.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 이또가 없는 자리에서 일본의 검찰관을 상대로 이또를 쏜 이유를 진술하자니 맥 빠지는 일이었지만 말은 편안하게 흘러나왔다. 안중근이 이또를 적대하는 이유를 진술하는 동안
미조부치는 가끔씩 눈살을 찌푸렸으나 진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대가 발사한 후 이토 공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가? 모른다. 그대의 생명은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토를 살해한 후 법정에서 이토의 죄악을 진술하고 그 후 나 자신은 일본 측에 맡기려 했다. 일본 외무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관동 도독부로 이참하라고 하얼빈 주재 총영사관에 지시했다. 본국 외무성이 사건 전체를 틀어주려면 아무래도 관동 도독부에 사건을 앉혀놓는 게 편했다. 총영사관은 하얼빈 일대에서 검거된 관련 피의자 9명과 신문 조서 증거물들을 관동 도독부로 송치했다. 신문은 계속되었다. 그대가 말하는 동양 평화란 어떤 의미인가? 동양의 모든 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것이다. 그중 한 나라만이라도 자주 독립하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그대의 처자인가? 그렇다. 그대가 지금의 처지가 되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무렇지도 않다. 신문은 2달 이상 계속되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은 어렵지 않았지만 범행 동기의 정치성을 무력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화의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면 신문은 토론으로 바뀌었는데 검찰관이 범죄자와 논쟁을 할 수는 없었다. 미조부치는 살인과 윤리의 문제로 금올망을 좁혔다. 그대가 쏜 총알 3발이 이토공에게 명중했다. 이토공은 15분 만에 사과했다. 미조부치의 말은 심적 충격을 유도하려는 발언이었다. 안중근은 대련으로 압송된 후 거듭되는 신문 과정에서 이토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토가 죽었다는 말에 안중근은 표정이 없었다. 이토는 총 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죽었는가? 안중근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묻고 있었다. 총 맞아 죽은 자가 총 쏜 자의 국적을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가 안중근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도 사건의 본질이 있을 것이었다. 미조부치는 말했다. 나는 모른다. 그대는 정치적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다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대의 그릇됨을 모르겠는가?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토가 죽었더니 내가 이토를 죽이려 한 까닭을 이토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대가 믿는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나는 그 죄악을 제거했다. 그대가 받드는 빌렘 신부도 그대의 범행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이러한 자가 나온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대의 행위가 괜찮다는 것인가?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빌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탄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토를 죽이기 전에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고 이토가 이미 죽어서 자신이 죽는 이유를 들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일이 빌렘 신부와의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안중근은 기도했다. 안중근은 살아있는 며칠 동안에 빌렘 신부를 만날 수 있기를, 살아서 만나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말이 빌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기를 기도했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을 쳐다보았다. 그대의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장 만화배는 안중근과 우덕순 사이의 제의복종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재판장 만화배가 안중근에게 물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에게 뭐라고 말했나? 이또가 하얼빈에 오는데 함께 가서 죽이자고 했다. 언제인가? 오라지를 출발하기 이틀 전이다. 우는 동의했나? 동의했다.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는가? 다른 말은 없었다.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였나? 그날 밤이었다. 그래서 즉시 떠났는가? 다음날 역으로 갔더니 기차가 이미 떠나서 그 다음날 출발했다. 만화배는 우덕순에게 물었다. 그대는 안중근과 나라 뒤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없다. 그대는 안중근과 한국의 독립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없다. 그대는 안과 동행하기로 약속했는가? 나는 이토를 죽일 목적이었다. 안은 왜 이토를 죽이려 했는가? 그것을 안중근에게 들을 필요는 없었다. 모든 한국인이 이토를 증오하고 있다. 안의 제안에 대해 그대는 뭐라고 했나? 함께 가자고 했다. 다른 그대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나?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의병으로서 한 일이라 하는데 그대는 의병과 관련이 있는가? 나는 일개 국민으로서 했다. 의병이기 때문에 하고 의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대는 아내 명령에 따른 것인가? 아니다. 나는 아내에게 명령받을 의무가 없다. 또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토공은 고관으로 수행원과 경호원이 많은데 그대는 암살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결심 하나로 되는 일이다. 결심이 확고하면 아무리 경호가 많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통역관이 우덕순의 진술을 일본말로 옮겼다. 만화배는 자신의 질문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우덕수는 마음속의 사실을 들이대며 질문에 답했다. 사실을 들이대며 질문을 부수었다.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말했고 동기와 관련된 사실을 말했다. 안중근의 진술과 우덕순의 진술은 행위의 미세한 대목까지 일치했다. 만화배는 안중근에게 물었다. 그대는 공명정대한 일을 한다면서 어째서 검찰관 신문 때 공모자 우덕순의 일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덕순이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일만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이 피고인에게 접수되지 않은 채 튕겨져 나왔다. 어디를 겨누었는가? 심장을 겨누었다. 거리는 10보 정도였다. 수행원에게도 쏘았는가? 누가 이또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또의 오른쪽으로도 쏘았고 왼쪽으로도 쏘았다. 성공하면 자살할 생각이었는가? 아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단지 이또를 죽인 것만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런 계획이었다면 범행 후 체포당하지 않으려 했을 텐데 도주할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 질문이 답변을 누르지 못했다. 만화배는 검찰관 미조부치가 신문과정에서 안중근에게 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을 떠올렸다. 그대의 범죄와는 관계없지만 참고로 알려준다. 그대의 처는 그대와 부부 사이라는 것을 끝내 부인했다. 그러나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사진을 보고 아버지라고 했다. 그대의 처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그대의 처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화배는 안중근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중근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만화배가 말했다.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말하라. 없다.
안중근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헛된 일을 좋아해서 이토를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이토를 죽이는 이유를 세계에 발표하려는 수단으로 이토를 죽였다. 이제부터 사유를 말하겠다. 만화배는 더 이상 재판을 공개하면 공공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언하고 방청객에게 퇴정을 지시했다. 만화배가 안중근에게 말했다. 그대의 정치적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떤가? 나는 말하기 좋아서 여러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의 거사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다. 공개를 금지한 이상 진술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진술하지 않겠는가? 방청객이 없으면 진술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금 진술하라. 나의 목적은 동양 평화이다. 무릇 세상에는 작은 벌레라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인간된 자는 이것을 위해서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또는 통감으로 한국에 온 이래 태왕제를 폐위시키고 현 황제를 자기 부하처럼 부렸다. 또 타국민을 죽이는 것을 영웅으로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십수만 한국 인민을 파리 죽이듯이 죽였다. 이또는 영웅이 아니다. 기회를 기다려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얻었으므로 죽였다. 검찰관은 내가 이또를 오해해서 죽였다고 말하는데 나는 검찰관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해해서 죽인 것이 아니다. 검찰관이 내 5살 난 아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버지라 말했다고 조서했었다. 그 아이가 3살 때 내가 집을 떠났으니 아이가 내 얼굴을 알 방도가 없다. 이로써 검찰 취조가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더 말하라. 나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다만 나의 목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대개 진술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10분의 1도 말하지 못했다. 여기는 의견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면 간추려 말하라. 사실관계 이외의 말을 하면 제지시키겠다. 필요한 몇 가지를 말하겠다. 내가 이또를 죽인 까닭은 이또를 죽인 이유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오늘 기회를 얻었으므로 말하겠다.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중장 자격으로 아울빈에서 이또를 죽였다. 그러니 이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객으로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또가 한국 통감이 된 이래 무력으로 한국 황제를 협박하여 을사년 5개 조약, 정민년 7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싸우고 있고 일본 군대가 진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깊이 나간다면 공개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 방청인들은 퇴정. 진술을 제지하고 방청객들을 내보낼 때마다 만화배는 위기를 느꼈다. 사실관계를 파고들수록 정치성이 드러났다. 외국 언론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만화배는 서둘러 모든 일을 끝냈다. 공판은 1910년 2월 7일, 8일, 9일, 10일, 12일, 14일에 열렸다. 재판 절차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넷째 날에 검찰관 미조부치가 의견을 진술한 후 구형했고 5째 날에 일본인 국선 변호인들이 변론했고 6째 날인 14일에 재판장 만화배가 선고했다. 넷째 날 공판에서 미조부치는 지금부터 본건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진술하겠다. 라고 말하고 논고를 시작했다. 안중근과 의덕수는 정치범이 아니고 사전공모에 따라 범행한 살인범이라고 결론지었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에게 사형을, 의덕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빌렘 신부가 찾아왔다. 신부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말해라. 저는 작년 10월 19일 연초에 포시에트 항에서 기선을 타고 우라지로 갔습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에 항구에 도착해 겨우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2주일에 한 번씩 운행합니다. 그때 배를 놓쳤으면 이번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라지에서 이석산을 협박해 100루블을 빼앗았습니다. 그 돈을 구하지 못했으면 저는 하얼빈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덕순을 데리고 체가 구역에 가서 이또의 열차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열차 통과 시간을 미리 알아서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간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체가구에서 허탕을 쳤을 것입니다. 저는 10월 26일에 이또를 쏘았는데 저의 처자식이 27일에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처자식이 미리 도착해 저를 만났다면 저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또를 쏘아서 쓰러뜨린 후에 총알이 정확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것이 이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그 옆에 있는 3명을 쏘았습니다. 3명이 모두 죽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도마야, 너는 뭘 말하려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저의 모자람이고 저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너는 너의 범행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말하지 마라. 저는 저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도마야, 나는 아직 너를 도마라고 부른다. 네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마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네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의지하고 싶다면서 나를 불렀을 때 너의 마음을 나는 또한 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보라. 우선 너의 마음에 기도해라. 오늘은 돌아간다. 다시 오겠다. 그때 우리 좋게 만나자. 두 번째 면회가 이루어졌다. 제가 이또의 목숨을 없앤 것은 죄일 수 있겠지만 이또의 작용을 없앤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재판에서 이또를 죽인 까닭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복이고 이또가 살아있을 때 이또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운입니다. 신부님. 너의 말은 말일 뿐이다. 인간의 행위는 몸과 마음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너의 말은 뉘우치는 자의 마음이 아니다. 너는 너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제가 이또를 죽인 이를 뉘우친다면 제가 이또를 죽이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또가 살아있다면 저는 이또를 죽이려는 저의 마음을 뉘우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부님, 그것은 세속의 마음이다. 뉘우침이 아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또를 쏠 때 이또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조준했습니다. 쓰러뜨리고 나서 신부님께 세례받던 날에 빛과 평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평화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계속 말하라. 나는 1907년에 조선을 떠나 대륙으로 갔다. 그 후 네가 한 일을 말해라. 안중근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해성사가 이루어졌다. 사형장에는 미주부치 검찰관 고리아라 전옥이 통역과 서기를 데리고 와 있었다. 안중근이 중앙에 앉고 미주부치 일행은 연극의 관객처럼 빙 둘러 앉았다. 고리아라 전옥이 집행을 선언하고 나서 안중근에게 말했다. 할 말이 더 있는가? 없다. 다만 동양 평화 만세를 3번 부르게 해다오. 허락하지 않는다. 웅리들이 안중근의 머리에 흰 종이를 씌웠다. 안중근은 종이가 버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옥리가 안중근의 겨드랑이를 발에 깨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옥리가 안중근의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대 바닥을 밟았다. 바닥이 꺼졌고 안중근의 몸이 허공에 매달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11분 후에 검시의가 절명을 확인했다. 안정근, 안공근이 감옥 문 앞에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했다. 구리하라가 옥리를 보내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안정근, 안공근은 땅을 치며 울었다. 옥리들이 안중근의 몸을 마차에 싣고 가서 감옥 공동묘지에 묻었다. 하관 때 가는 비가 내렸고 문상객은 없었다.